자, 오늘 행사는 검색의 미래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검색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막 심도 있는 막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벤처업계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거대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던져드릴 주제는요. 검색의 미래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제를 한번 던져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네. 사실 저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낚이신 거죠? 여러분들 이신사입니다. 일단 오셨으니까 저는 대화를 낚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검색의 미래라고는 정했지만 검색의 미래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넷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정보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정보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 와이어드, 그죠? 와이어드 1994년도 판에 첫 번째로 나왔던 일면 장식했던 표지가 이랬어요. 인터넷은 포르노의 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뭔가 중간에 어떤 역할들이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 정보를 쌓는 역할, 정보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있어서 뭔가 좀 다른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플랫폼 자체가 성격이 변화하더라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집대성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목요연한 분류체계가 필요했죠. 그래서 도서관 문화라는 게 자리 잡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만 대사학교, 그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유네스코가 다 지정한 그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승정원 일기. 자, 이런 것들 보시다시피 하나는 1경, 2경 해가지고 쭉 그 대장경으로 쭉 엮여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연도별로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고요. 승정원 일기는 역시 날짜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기록문화고, 기록문화들은 나중에 찾아보기 위해서 아카이빙 되어 있고, 아카이빙은 또 다시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도서관이라는 책자들을 쫙 모아놓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보가 과잉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보는 정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쌓이기 시작하죠. 그 무작위 데이터가 어떻게 쌓여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솎아보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떠올려서 그 단어에 의해서 관련된 것을 찾는 형태가 되어있죠. 예전에는 뭔가 한국의 정치에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런 정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딱 되어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냥 박근혜 하나를 찾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상한 느낌이. 정확하고 관련된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온 게 사이트, 정보가 모여져 있는 곳을 하나씩 찾아주는 곳, 야후였죠. 야후는 검색 마스터들, 그리고 서퍼들, 이런 새로운 직종들을 탄생시키면서 사이트들을 분류해내고 사이트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 초기에 시작했을 때 야후의 모든 그 첫 번째는 아트였잖아요. 그렇죠? 아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후 코리아가 처음 생겼더니 예술이 가장 먼저 들어왔었어요. 영어로는 A부터 시작돼서 아트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번역해서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예술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사이트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컨텐츠를 찾기 시작하죠. 컨텐츠를 찾는데 여전히 그 컨텐츠는 어디 사이트에 속해 있다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후는 사실 웹페이지의 검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웹페이지 검색을 외주를 주죠. 외주를 줬던 곳이
웹페이지 검색을 했던 구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야후와 구글이 그냥 만든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는 약간 좀 다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웹페이지가 이제 기본적인 분류의 체계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페이지들을 찾아서 관련된 것들 찾아주는 것. 사람들이 떠올린 것을 관련된 것으로 찾아줘서 정확도에 의해서 찾아주는데 정확도를 찾아내려면 어마어마한 인덱싱을 가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면서 그것들을 또 중요도를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랭크 기술이죠. 분류해서 올려주는데 이걸 사람들의 손으로 할 수 없다. 기계적인 랭크 기술을 가진 게 페이지 랭크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이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있고 그것들을 찾는 도구로 가장 유용한 도구가 검색이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을 때 홈페이지로, 프론트 페이지로 또는 포털로 인식하게 된 게 검색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장악했죠. 자, 그럼 지금 와갖고 미국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이걸 보시면 몇 개죠? 16억 개. 예, 16억 개. 저는 미국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16억 개를 뿌려주죠. 과연 미국의 가장 정확한 검색, 미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올려줄 수 있을까? 과연 구글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검색의 모습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페이지가 늘어나는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트윗 하나하나가 다 페이지를 갖고 있죠. 퍼머링크입니다. 고정된 URL을 갖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인덱싱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구글이 그 인덱싱 서버를 아예 사버렸죠. 근데 지금은 안 사죠. 그죠? 얼마 전부터 트위터를 검색해주지 않습니다. 트위터라는 짧은 글에 과연 데이터가 담겨있는가, 정보가 담겨있는가? 그 정보는 다른 페이지들과 랭크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기한 거죠. 어떻게? 유튜브는 또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영상인데요. 그거에 대한 관련성, 텍스트, 그 영상을 설명해주는 텍스트만으로 그 관련성을 과연 우리는 설득할 수 있을까? 과연 영상들은 그 수없이 많이 쌓이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또는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과연 검색을 찾아줄 수 있는가? 제목으로 낚시질하고 태그로 낚시질하고 내용으로 낚시질하는 사례는 없는가? 위키백과 거의 2천만 개가 넘게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내가 평생에 찾아보는 그 단어는 몇 개일까? 과연 검색이라는 곳이 이제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정보가. 에릭 슈미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2003년도까지 5엑사바이트 그러니까 정보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틀마다 갱신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2011년도에 생성될 데이터는 1.8 제타바이트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제타바이트는 1.8조 기가바이트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의 1.8 제타바이트에서 35.2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는 좀 있으면 이제 요타바이트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우리 컴퓨터 초기부터 사용하셨던 분들 메가바이트가 얼마나 큰 숫자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기가바이트는 어마어마한 것을 기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가를 얕보죠. 페타바이트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밀사바이트로 적었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데이터는 빠르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다. 이 안에서 과연 예전의 인덱싱 방식으로 관련성을 찾는 것 방식으로 그 데이터들의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과연 검색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음번에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될 건가?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6분으로 보는 구글의 구글 검색 엔진의 발전 이런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뜯어봤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2001년도에 9월 11일에 그 무역센터가 붕괴되죠.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구글로 찾아왔어요. 구글로 찾아와서 뉴욕 트윈타워를 검색했더니 아주 정교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서비스를 찾아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쌍둥이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검색해보면 평온한 겁니다. 신뢰도 있는 검색을 위해서 그 세계무역센터 홈페이지로 안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구글이 잘 안 하던 짓을 하죠. 수작업을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려요. 워싱턴 포스트와 CNN을 연결시켜줍니다. 자, 이거 구글은 원칙을 벗어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계가 모든 것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구글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뉴스가 분류되어 있고 블로그가 분류되어 있고 이미지가 따로 분류되어 있고 한 페이지에서 관련되어 있는 검색 페이지 랭크 기술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맨 위로 올려두던 것들을 이제는 분류를 해서 한다는 거죠. 그걸 또 우리나라 그 검색 사업자들은 야 우리나라 거 이제 따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분류해놨죠. 그냥 DB 검색이니까 웹 검색 자체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포털에 검색 사업자, 검색으로 시작하셨던 모 포털에 사장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웹 검색은 클릭률이 1.2%에 불과하다. 누가 웹 검색을 하고 앉아있냐. 다들 뉴스 검색하고 있고 다들 블로그 검색하고 있고 카페 검색하고 있죠. 카페 검색도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웹 검색이라는 게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때 한참 웹 2.0 들고 구글이 막 판을 칠 때였고 근데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검색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개인화, 아이구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멘틱, 의미 분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 사람을 찾는가? 김연아를 찾는 것이 김연아의 그 경기 영상을 보기 위해서인가? 지금 김연아를 찾는 것은 종편에 아나운서로 진짜 나온 건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김연아를 찾는가? 이런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요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검색해줘서 사람들의 그 의미들 지금 FTA를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정서의 변동,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 또는 지역별로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보여줄 것인가 지방과 서울의 지역 차이를 보여줄 것인가 주제별로, 소셜로, 음성으로 이런 다양한 검색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화두를 삼은 것은 스티브 로젠바움이 큐레이션이 필요하다. 큐레이터가 필요하다. 결국엔 다시 또 사람이 필요할 거다. 과연 그런 기술들이 과연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켰냐 이거죠. 결국엔 사람들이 개입돼야 되고 결국엔 구글도 사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듯이 앞으로 정교한 기술이 나올수록 또 다른 사람들의 개입이 필요할 거다. 그것이 큐레이션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막 뜨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책에 보면 제가 이제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큐레이션은 약간 미디어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놨고요. 우리나라에도 큐레이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탑10이라고 있었어요. 올해 2월에 망했죠. 접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소셜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아가지고 마이크로 탑10,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뉴스,
10가지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를 오늘 하루 하나씩 이제 탑 10을 모아놨는데 그걸 배포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포털에서 이거 또 알아봐 주지도 않고 여기서 배포할 수 있는 창구는 고작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기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이제 홍보 수단이 없었던 거죠. 강력한 홍보 수단을 갖고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의 오픈캐스트 같은 거죠. 사람들이 검색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관점으로 모아주는 또 다른 데이터. 스토리파이 같은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원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재조합시킬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큐레이션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기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쇼핑에서도 이제 폴리버닷컴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DB를 열어주고 자기 정해져 있는 템플릿에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데이터들을 끌어담아서 패션이라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생성해 놓는 겁니다. 그게 검색을 통해서 찾는 패션보다 누가 추천해주는 패션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패션을 찾아볼 때 빨간색 드레스를 찾아보세요. 뭘 찾아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큐레이션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사이트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딜리셔스가 이제 야후에서 팔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큐레이션 사이트로 또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요.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아마 큐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큐레이션 특징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인터넷은 이미 정보가 차고 넘친다라는 충분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는 이제 기대하기 힘들다. 당분간이라는 또 가정이 있고요.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다시 한번 전문가와 인사이트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골라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큐레이션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흐름들 중에서 큐레이션이 다시 한번 예전에 그 편집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플이죠. 애플의 아이폰 4S에서 시리 음성을 통해서 검색도 해주고 뭐 프로그램을 띄워주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절을 어디서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자, 기계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주니까 인권단체가 나서요. 인권단체가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 기기묘묘한 상황. 검색이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이냐. 사실은 이게 사람이라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자녀가 물어봤는데 우리가 부모라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기계라면 또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기계가 건방지게 얘기를 안 해줘요. 이게 뭐냐 이거죠. 과연 기계는 어디까지의 인간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은 저의 이런 검색은 과연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검색 사업자들인 것 같아요. 그 검색 사업자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이런 반발심을 누구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